시장에선 지난해 부진했던 반도체 경기가 올해는 회복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연초부터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오늘 역대 최초로 6만 원을 찍었습니다. SK하이닉스 주식도 10만 원을 뚫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SK하이닉스 주식, 이제라도 사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반도체 경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마감하면서 삼성전자가 드디어 6만 원을 뚫었어요. 이게 액면 분할 전후로 하면 300만 원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이거 상승세? 보통 이제 그 주가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6개월 뒤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300만 원 가치가 된다고 해서 이제 300만 원이 오른 거고요. 이제 액면 분할을 이게 이제 2018년도에 했는데 액면 분할 당시에 이제 6만 원, 한 290만 원에서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만에 드디어 6만 원을 찍었고 그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으로 합치면 딱 400조입니다. 아, 400조? 예, 400조. 삼성전자 본주하고 그다음 우선주를 합치면 400조 정도 되고 우리나라 전체 그 주식의 시가총액이 1,500조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27% 정도가 삼성전자 하나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반도체 업종 SK하이닉스와 합치면 30%를 곧 넘겠네요. 넘습니다. 오늘 현재 하이닉스가 73조고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합치게 되면 473조. 한 500조쯤 되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우리나라 경제 3분의 1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분의 1이라면 시총의 3분의 1을 차지하면 너무 그에 따라서 우리 주가가 출렁일 텐데 아주 바람직한 현상 같진 않아요. 바람직하지 못하죠. 과거에 핀란드가 80%의 노키아가 차지했었거든요. 노키아가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에 대한 업종 변화나 혁신을 못했기 때문에 노키아가 망하면서 핀란드 경제가 아주 크게 위협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핀란드는 이제 그 벤처 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다시 일어섰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반도체 3분의 1 정도를 경제를 치중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주식만 계속 찾기 때문에 오르는 게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현재 보니까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이 57%입니다. 57%? 60% 정도를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또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KB 국민은행 한 80%가 외국인 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인들이 어떠한 주식을 많이 샀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 외국인 투자가 이제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나라의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를 이제 간접 투자라 그러고 우리나라 공장을 짓는 것은 이제 직접 투자라고 해서 더 우수한 거 이제 한국인을 고용하는 건데 뭐 간접 투자도 나쁜 건 아니다. 한국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거니까 좋은 거다. 뭐 다만 이제 외국인들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80%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약 70%, 또 하이닉스가 한 10% 차지해서 최고 한 80%까지 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이제 폴더블 폰이나 또 그다음에 뭐 5G 이런 게 활성화되고 애플은 삼성의 반도체를 사가져가서 스마트폰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또 애플이 금년 한 6월경에 5G 핸드폰을 출시하거든요. 애플이 삼성보다는 조금 늦었는데 6월쯤에 예, 6월 달에 이제 금년 6월, 7월에 이제 애플이 5G 폰을 4개 정도 출시한다 그러고 또 지금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를 사가져가서 자기들 클라우드를 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를 가지고 그 클라우드를 운용하기 때문에 그 교환 시기가 다가왔다. 그래서 5G, 그다음에 클라우드의 메모리 반도체 주기. 그쪽에서 메모리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반도체 주기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른 이유가 금년 상반기부터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사들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재고가 소진되고 있고 D램 반도체가 최고 8달러 갔다가 지금 3달러입니다. 그러면 사실 작년 말에는 거의 70-80% 떨어졌잖아요. 예, 그렇죠. 반값 이상 떨어졌기 지금 때문에 오름세로 돌아선 겁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뭐 반등했습니다. 지금은 옆으로 가고 있거든요. 3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많이 오른 겁니다. 사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실적은 2018년에 비하면 영업이익이 대폭 줄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줄었는데 지난해 삼성전자 주식은 45%나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6개월 정도 앞서거든요.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나와봐야 알지만 주가는 실적을보다 한 6개월 정도 앞서가지고 보여주는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보다도 먼저 6개월 앞서서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금년에 삼성전자 주가가 아마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 순이익이 27조거든요. 분기에 한 7조 정도 순이익을 냈는데 최고로 뭐 많은 이익을 냈을 때 한 40조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금년에는 실적이 좀 뭐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그게 예측이 되면서 지금 잠정치 화면에 나오는데 작년에 영업이익 27조. 맞습니다. 2018년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비하면 아직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올해는 저게 좀 늘어날 거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현재 한 과거에 비해 8달러에서 3달러 하고 다시 이제 뭐 5달러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크게 실적이 좋아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애플의 이제 반도체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아마존에서도 반도체 수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 삼성전자는 이 기업이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기업의 그 수익 구조가 네 가지인데 반도체가 전체 수익 한 70%, 70%. 스마트폰이 또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가전, 통신 장비 이렇게 4가지의 그 주 수입이 삼성전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물론 이제 반도체가 제일 크고 있고 또 애플이 전 세계 스마트폰의 80% 이익을 가져가는데 이익의 80%를 스마트폰에 가져갑니다. 또 애플은 또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1,600조입니다. 1,600조면 우리 코스피 전체보다 많은 거 아닙니까? 코스피 전체가 1,500조니까 애플 하나 주식이 우리나라 전 세계 한국 주식을 다 살 수 있을 정도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위 분들한테 아람코는 한 2,000조 원쯤 되지만 우리가 뭐 쉽게 살 수 없으니까 아람코 2,000조고 애플이 1,600조, 1,600조.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500조쯤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은 사람들에게 저는 애플 주식하고 삼성전자 주식의 월급이 한 10%씩 매달 사라. 매달 포트폴리오의 10%를 삼성전자 하나, 그다음에 애플 10%씩 사면 저축하는 셈 치고 굉장히 좋고 과거에 보니까 뭐 우리 어떤 한 교수님이 한 30년 정도를 이렇게 매달 삼성전자 주식을 샀대요. 매월 자기 급여의 25%를 그랬더니 거기 한 30년을 투자하니까 무조건 시가총액 1등 기업만 사는 겁니다. 본인이 한 1조가 넘었더라. 한 30년 투자하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석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이 말이 오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주식 상승률이 결국 부동산 상승률을 넘어섰다는 그런 통계가 훨씬 있더라고요. 늘었습니다. 97년도 기준으로 보면 엄마 아파트는 10배 올랐습니다. 그 당시 2억이었다가 지금 한 20억 정도 하니까요. 엄마 아파트는 10배. 10배.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3만 원에서 지금 300만 원이니까 딱 100배 올랐습니다. 100배가 오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애플 주식을 시가총액 1등이니까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등. 애플이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이니까 두 개 주식을 동시에 한 10%씩 정도 산다면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전한 포트폴리오이기도 하고 주가 상승도 기대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연초에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디램 가격이 바로 지금 반등을 하지 않고 옆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주가는 좀 너무 빠른 감이 있는데 증권회사들은 뭐 계속 목표 주가를 올린다면서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주식은 6개월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퍼라 그래가지고요. 주가 순이익의 보통 10배 정도를 적정 퍼라고 보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퍼가 지금 10배 정도 되는 거죠? 1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애플은 퍼가 22입니다. 애플은 22배. 순이익이 한 22배 정도 된다고 하고 삼성전자는 퍼가 한 9에서 8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애플과 삼성의 퍼만 비교한다면 삼성의 상승 여력이 있다? 더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4가지의 그 주력이 구성되어 있고 애플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애플도 굉장히 안정적인 영업을 추구하면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4배나 더 많은 1,600조 원을 달성했고 삼성전자도 이제 400조 원을 돌파했는데 앞으로 적정한 퍼로 계산한다 그러면 한 7만 8천 원, 한 30% 정도는 삼성전자도 더 오를 그 여력이 있다. 지금 저희가 목표 주가를 한번 아까 화면에 잠깐 봤는데 다시 한번 본다면 지금 우리 김 교수님은 7만 8천 원이면 NH투자증권이
목표가 74,000으로 가장 높은데 예. 그거보다 더 높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한 30% 정도 여력이 더 있다고 보는 이유가 네. 그 애플 주식의 퍼가 22고 퍼를 볼 때. 퍼를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퍼라고 하는 것은 주당 순이익이 이제 EPS라고 부르는데요. 네. 주당 순이익이 몇 배 정도 되느냐. 그래서 적정한 그 주당 순이익을 따진다 그러면 앞으로 한 30% 정도는 삼성전자 도를 가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종목에 대한 투자하는 것보다는 세계 1위고 미국의 1위인 애플 종목하고 삼성전자 종목을 같이 이렇게 반반씩 산다 그러면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저희가 삼성전자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작년에 삼성전자보다 상승률이 더 높았더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투자자들도 이런데 좀 같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가 오르게 되니까 같이 올랐는데요. 미국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또 한 60% 올랐고, 그러니까요. 그다음 하이닉스도 한 60% 정도 올랐는데요. 뭐 하여간 안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세계 1등이나 뭐 국내 1등 주식을 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또 뭐 하이닉스도 똑같이 반도체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같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목표 주가를 다 올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반도체 칩의 슈퍼 사이클이라고 2015, 16, 17 봤잖아요. 그런 게 다시 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봅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교환 주기가 이제 금년에 많이 돌아오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그다음에 폴더블 폰, 그렇죠. 5G가 지금 애플이 드디어 이제 금년 상반기에 출시하게 됩니다. 6월경에. 그러면 대규모의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의 이제 인텔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드디어 상승을 시작했거든요. 비메모리는 별도 12%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드디어 이제 재고가 소진되고 있고 지금은 옆으로 가면서 상승 장에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고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30% 정도는 있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다음 달 11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넥스트폰 갤럭시 20 시리즈를 내놓는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게 수요가 좀 늘어난다면 단기적으로 또 한 번 이 반등의 기회도 있을 거라, 오늘 상승의 기회가 있을 거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수요를? 저도 이제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5G 폴더블 폰 봤는데요. 200만 원인데 이거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폴더블 폰 물어보니까 중고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280만 원이라는 거예요. 280만 원. 내가 시장에서 사면 200만 원인데 이제 살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고. 워낙에 제품이 귀하다 보니까 뭐 이게 중고 가격이 더 비싸게 팔리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5G 폴더블 폰을 출시하겠다. 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 삼성전자 주가가 더 좋아질 것이고. 이제 2월 달에 공개되는데 오늘 보니까 미리 그 정보가 샜는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2월 11일 나와야 되는데 뭐 이번에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접는 폰이 나온다. 유출된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아마 실제 폰일 것 같은데 S20 시리즈 상당히 기대가 되는. 왼쪽에 있는 게 보면 이제 위아래로 접히는 가로로 접히는 폰 같아요. 그게 과연 수요를 얼마나 낳을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만 해서는 투자자들도 사실 좀 쫓아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삼성전자의 주가에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삼성전자에 너무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 거. 핀란드가 이제 노키아에 대해서 과도한 의존을 하다가 핀란드 경제가 어려워진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를 따라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뭐 한 작년부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양산했지만 물론 이제 아직 삼성전자 한 3년 정도 격차가 벌어져 있거든요. 아직은 뒤쳐져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하여간 이와 같이 중국도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삼성전자 타도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너무나 과도하게 반도체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적정한 비중으로 유지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산업 구조, 자동차라든지 또 반도체 외 석유화학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지 한국 경제가 안정될 수 있고 또 정부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산업 구조 측면에서도 과도한 의존은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1차적인 합의를 해서 약간의 진정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또 안 좋아진다면 이 소비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좀 악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과 중국이 그 서명을 앞두고 있고 뭐 미국과 이란의 갈등도 이제 잠잠해졌는데요. 일단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금년 12월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 경제나 전 세계 경제 압박을 할 것 같아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TPP라든지 RCEP와 같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자국의 이익 우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 경제가 더 우선이고 네. 타국의 경제보다는 미국 경제를 알리고 네. 살려야 되겠다. 네. 이런 자국 이익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좀 더 미중 합의도 일단 1차 합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명을 네. 앞두고 있고 네. 네.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세계 경제 전망을 계속 유심히 봐야지 네. 좋겠다. 이렇게 전망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 교수님, 오늘 삼성전자 반도체 업종 얘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집중진단 두 번째 논의, 사모펀드 손실에 관한 겁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는 100여 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이미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소송전으로 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라임 사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샤프 3698번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반영하겠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으로 계시는 이동구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라임 사태가 얼마 전에 문제가 된 이후에 사실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DLF라고 파생결합 펀드도 손실이 많았잖아요. 이 라임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지금 굉장히 주목된다는데 지금 언제쯤 손실 조사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회계법인에서 이제 조사는 아니고 실사인데요. 실사 결과. 이건 이제 작년 10월에 라임 펀드에서 일부가 환매를 중단을 선언한 이후에 그것을 이제 판매했던 은행하고 증권사들이 공동 대응단을 만들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들이. 그 공동 대응단이 이제 그 판매처를 통해서 판매된 상품들의 기준가를 설정하기 위해서 3일 회계법인에 이제 맡긴 거고요. 그 3일 회계법인의 이제 실사 결과가 원래 1월 말 또는 2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나온다고 해서 이 라임 사태의 본질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사 결과를 실사를 통해서 손실을 정확히 알아내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게 이제 요 라임 펀드에 대해서 이 구조가 굉장히 특수하거든요. 말하자면 라임 펀드 이제 모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쉬운 말로 한번 우리 시청자들 말하자면 큰 수영장 같은 걸 마련하고 그 펀드로는 이제 투자를 하는데 말하자면 나중에 돈으로 바꾸기에는 시간이 꽤 필요한 것들에 투자를 하거든요. 저기 지금 나오네요 화면에. 저게 이제 말씀하신 모 펀드군요. 그 펀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빌딩 같은 거에 투자를 했다. 이러면 빌딩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몇 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펀드를 이제 모 펀드를 설정을 하고 그 밑에 이제 그 펀드에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자펀드를 둡니다. 그 자펀드는 만기가 6개월 단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럼 고객들은 그 자펀드에 돈을 넣은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 자펀드에서 6개월이 돼서 돈을 찾으러 가면 빌딩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이제 새로 판매한 자펀드에 들어온 돈을 가지고 만기가 돌아온 자펀드에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다가 모 펀드에서 뭐 빌딩에 투자했는데 그 빌딩이 무너졌다든가 빌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종이로 만든 곽이었다든가 이러면 이제 모 펀드 자체가 부실화되고 그럼 당연히 연쇄적으로 자펀드들도 부실화되는 이런 구조인데 기준가 설정을 하려면 이 자펀드들이 들어간 시점이 다 다르고 그럼 자펀드에 들어온 돈이 모 펀드의 전체 빌딩에서 도대체 어느 부분을 이 자펀드의 것으로 이제 봐야 되느냐. 그럼 투자자들은 내가 투자한 돈에 펀드의 손실이 얼마이냐를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그것도 이제 얘기군요. 현재로서는 알기가 어려운데 이제 기준가를 정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거 자체가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그 금융감독원에서 라임 자산에 뭐 검사역을 직접 보내가지고 관리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그쪽 라임 자산운의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된다 그래요? 원래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개선 명령 같은 걸 받으면 네네. 정상화될 때까지 이제 네. 그거 저기 네네. 감독관을 파견을 해서 네. 살림을 하도록 하는데 네. 지금 라임은 파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상주 검사역을 네, 파견을 그렇군요. 고려한다는 거고요. 네. 근데 라임 자산운용의 이제 최고 운용 책임자였던 CIO라고 하죠. 운영 책임자. 예, 네. 그 이모 부사장께서 이제 네. 다른 혐의로 횡령 혐의였습니다. 예, 네, 횡령 800억 규모의 횡령 네. 혐의인데 그걸로 법원에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사라져 버리셨어요. 아유, 이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속을 태우고 있는데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가 규모가 클 때는 5조를 훨씬 넘었는데 사모펀드 1등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았죠. 실질적인 직원 수는 40여 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중에 이제 상당수 이탈한 분도 있을 거고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해서 그렇게 되면 운용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다 기록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그 변호사님 보실 때는 라임 측에 지금 고소를 한 게 사기와 또 자본시장법의 부정행위. 어떤 면에서 사기라고 주장하시고 어떤 면에서 부정행위라고 지금 그쪽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 펀드가 위험하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모금을 하고 펀드를 재투자 펀드, 자펀드를 만들었다면, 그러니까 모 펀드가 위험한 게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 자펀드를 계속 모으면서 먼저 설정돼서 만기가 도래한 자펀드에 돈을 돌려주고 새로운 자펀드를 모집했다면 이것은 이미 돈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을 알고 투자자를 모집한 거니까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역금융펀드에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무역금융펀드가 원래 이제 미국의 IIG라고 해서 그 대형 헤지펀드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무역금융에 투자를 하다가 이제 그 계속 부실이 쌓이면서 일종의 폰지 형태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사기. 투자자를 받아서 원래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이렇게 하다가 그 펀드에서 기준가를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게 2018년 11월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1년 만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등록을 이제 취소를 하고 근데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취소를 했는데 라임에서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숨겼다고 지금 투자자들은 주장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건 아니지 그런데 않습니까? 이제 그 IIG가 펀드가 부실화됐다는 것이 이제 시장에 알려진 것은 이미 2018년이거든요. 그리고 SEC가 어느 날 갑자기 11월에 조사해서 바로 하루아침에 한 건 아니고 조사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이미 알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게 그 전에 뭐 기사라도 나왔으면 투자자들도 알았을 텐데 그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렵죠. 투자자들은 모르고. 그런데 그 펀드나 또는 그 펀드 판매처에서는 그럼 판매사들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 그걸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 사악한 건데. 판매사라면 지금 은행이나 증권사를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판매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적어도 모니터하고 중요한 것들은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큰 쟁점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과연 판매사들이 알고서도 판매를 했느냐? 이른바 불완전 판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혐의가 있는 게 요 이제 상품이 특수한 게 무역금융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기간에 뭐 연수익률로 7%를 준다. 이렇게 해서 사실 2018년 뭐 전후로 해서 굉장히 시중에 많이 알려졌거든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딨냐 해서 이제 수익률이 높게 제시하니까요. 안정적이다. 원금은 보장한다. 해서 강남에 좀 부유한 분들도 많이 투자를 했고 또 부유하지 않은 분들은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1억 받아가지고 투자하신 분도 계세요. 사모펀드 가입 단위가 1억이었군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중에서 이제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가 있고 경영 참여형이 있는데 경영 참여형은 이제 최소 투자 금액이 3억, 전문 투자형은 1억이거든요. 1억이면 여기 가입할 수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투자한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문제는 이제 자본시장법에 설명 의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46조에 보면은 적합성의 의무, 적정성의 의무, 그 다음에 설명 의무, 그 다음에 부당 권유의 금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설명 의무만 위반한 게 아니라 적합성이나 적정성의 의무, 부당 권유 같은 것을 다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생 상품의 손실 문제가 얼마 전에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에서 터진 DLF 사태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조금 연상을 시키는데 그거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DLF는 이제 손실이 금방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되고 손실이 확정된다는 금융회사의 손실이 금방 알 수 있었다. 이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요? 아무래도 손실이 확정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상할지를 빨리빨리 진행할 수가 있는데 요 라임 자산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펀드가 있고 그 모펀드가 투자한 것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들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메자닌이라고 해서 메자닌은 이제 뭐 전환 사채라든가 아니면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런 것들은 이제 메자닌이라고 하고요. 또는 뭐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모 사채. 그러니까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아름아름으로 이제 회사가 발행한 채권 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무역금융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주요가 세 가지군요. 그게 이제 주요한 라임 자산운용의 투자 대상이었는데 그것들이 그 중에 얼마가 부실화가 됐고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가 지금 불분명한 상태라는 근데 거죠. DLF는 아까 금방 손실이 확정됐다 그랬는데. 지금 저 문제가 된 라임 펀드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번 경우에는 위험도가 DLF보다는 낮아서. 투자자들이 무조건 판매사에게 이 책임을 씌우기도 좀 어렵다는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치펀드의 속성을 이제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해치펀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레버리지라는 게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역금융 이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기사 같은 걸 보면 이제 TRS라고 해서 총수익 스왑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치펀드는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어서 1억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대출을 받아요. 그 증권회사에서. 그래서 한 뭐 2억쯤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원래 1억을 곱게 무역금융에 투자했으면 뭐 위험이 낮았더라도 이것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즉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위험은 급증하는 거고 그 점에서는 DLF보다 더 위험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나 판매사들은 DLF보다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 대응을 해서 오히려 라임의 책임이 크다.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가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나설 수 있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나서지는 않겠죠. 일단은 자기들 DLF 때도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손실이 엄청나고. 그런데 사실 창구에서 실제로 가입한 분들 저에게 이제 가끔 호소하는 거의 뭐 울면서 전화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 판매할 때 은행에서는 이거 뭐 원본 보조는 틀림없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7, 8% 준다. 안심하고 가입하시라라고 권유를 받았고 그래서 권유했다. 내가 대출 받아서 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판매자들이 그렇게 발뺌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긴 하지만 투자할 때 또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사태가 해결 전망이라든지 또 앞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이 사태 해결 전망은 아마도 이제 우여곡절 끝에 판매한 라임 자산운용과 판매했던 은행이나 증권사가 아마 손실을 나눠서 뭐 보상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일반 투자자들은 아마 절반 또는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 보상받을 것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시고 그동안에 비슷한 사례들을 보면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은 이제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동반한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도 크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뭐 1억 이상 또는 뭐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3억 이상을 투자하면서 그냥 은행의 권유만 듣고 또는 증권사의 권유만 듣고 막 사인을 하신단 말이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보시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피셔야만 이와 유사한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구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